오늘장 움직일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 미리 선점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6월 증시의 서막이 열립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로 국내 증시에는 기대감이 만연한 상황.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하반기 증시도 긍정적이다.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내용의 기사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남인호 소장님, 하반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반도체, 화학, 조선업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눈에 딱 띄는 것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실적 개선 기대감, 이게 뭐죠?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우리 주식시장에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업종이 그런 지금은 그렇게 아주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바로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화학, 조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자, 특히 가장 위에 있는 반도체 한번 봐보십시오. 2분기에는 자그마치 적자가 2조 원대 이상의 적자가 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없지만. 그러나 3분기 지나서 올 4분기 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2분기 2조 원대 적자에서 3조 원대 흑자로 자그마치 5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주가 상승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배경에는 이런 실적 호전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아래 화학하고 조선도 봐보십시오. 조선 정말 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3사가 모두가 다 1분기에 흑자 전환됐죠. 그리고 올 하반기 갈수록 흑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게 사실이지만 요즘 조금 중국이 더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의 롯데케미칼, LG화학은 기본 베이스, 즉 작년보다는 금년에 실적이 좋아진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 주가가 움직일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바로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이때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화학, 조선업종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의 업황 턴어라운드 폭이 상당하네요. 반도체, 화학, 조선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꼭 이 세 섹터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 안에서도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희 성님이 보시기에는 하반기 어떤 종목의 턴어라운드가 좀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반도체가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이제 TSMC가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위협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저는 또 HBM 관련주가 파생되는 뭐 ISC나 아니면 한미반도체 이런 쪽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아까 석유화학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최대 수출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꺾였던 게 그 코로나 위축 상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급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에틸렌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이게 경쟁이 심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진이 많이 꺾였었고 적자가 지속된 상태였는데,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부진한 시황들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인력 수급,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여기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사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파라다이스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파라다이스가 결국에는 지금 뭐 호텔, 복합 리조트, 그다음에 카지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가 밸류를 측정받는 거는 이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드로백이 많아야지, 그다음에 그 테이블이나 머신이 많이 돌아가야지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건데, 작년 6월부터 이제 159억이었던 카지노 월간 카지노 매출이 뭐 7월에는 274억으로 늘어났고 8월에는 이제 500억까지 늘어났었는데,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일본인 VIP들이 계속적으로 좀 입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지금 그 카지노에서 수익성이 괜찮을 것이다. 근데 지금 수익 구조를 봤을 때는 카지노가 그렇게 뭐 37%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는 거는 지금 복합 리조트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수에서도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라다이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황 자체로는 좀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강하게 예상하고 계시지만 또 종목 안에서 파라다이스도 괜찮아 보인다. 우리 한번 파라다이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화학, 조선에 끼지는 못했지만 나도 잊지 마세요. 전기차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5월 반도체의 주도주 타이틀을 내준 2차 전지 섹터. 단기 과열 구간이라 볼 수 있지만 그 누가 향후 성장성과 캐파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2028년까지 북미 전기차 시장에 무려 190조 원을 투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 케이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남들 다 관심 아무도 안 가질 때 그때 투자해야 됩니다. 반도체 관심 아무도 없을 때부터 이제 투자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반도체 수익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예전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에야말로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천천히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미국 전기차 분야에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2028년까지 7년 동안 북미 전기차 공급망에 약 190조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GM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 업체 전체 투자 금액의 어떤 50%에 달했고요. 그 다음이 도요타, 혼다, 뭐 일본 업체가 한 20-30% 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랑 유럽 업체 순으로 전망이 됐는데 투자액 가운데 70%는 당연히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완성차 10개사의 전기차 관련 투자액 중에 한 131조 원 정도는 배터리 투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별로 보면 이제 GM이 2025년까지 배터리 공장 증설에 한 46조를 넣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38조 원, 도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7조 7천 죄송합니다. 7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혼다 같은 경우는 9,400억을 들여서 오하이오에 있는 공장을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하이오주에 5조 7천억을 들여서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25년까지 미국에 9조 7천억을 붓는다라는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도 움직이기 전에 제가 기저에서 깔리는 거 항상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기업들 어디에 투자하는지 투자하고 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추후를 대비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사실 몇 개월 전보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액도 굉장히 높고 이 성장성이 앞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 당시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포문을 느끼신 분들은 이제 한번 관심 종목들을 솔트하셔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총 190조 원에 달하는 투자액 안에서도 70%가 지금 배터리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현황을 좀 자세히 알아야 현 구간이 과연 과열 구간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지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국내 배터리 산업 현황 중 좀 주목할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현대기아차는 그 내연기관에서는 잘하고 있고 지금 GV70이 엘라바마 쪽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GV70은 저는 일단은 조금 판매량이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GV70이요? 네네. 왜냐면은 아직까지 그 GV70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싸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미국 시장 가도 그 가격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GV70 전기차를 엘라바마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좀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아이오닉 5나 EV6나 아니면 아이오닉 6인데 이거를 빨리 조지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IRA 혜택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대한 밸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 지금 띄어져 있는데 2031년까지 그 배터리 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캐파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전체 그 기가와트시로 보면은 884기가와트시입니다. 그런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각각 그 합작사들도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공격적이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공격적인 거는 이게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어떤 업체가 좀 많이 자리 잡을 거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자리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좀 살펴봤을 때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테슬라 모델 3 그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원래는 3,750달러의 IRA 혜택 법안이 있었지만은 주말 사이에 좀 바뀌었습니다. 7,500달러로 풀 크레딧을 다 받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원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중국산 CATL의 인산철 배터리를 썼는데 이게 7,500달러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 배터리를 썼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IRA 법안이 계속 그 압박을 가할수록 저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 중국 제외하고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을 보자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CATL이 좀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인데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4680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파나소닉은 지금 주력으로 받고 있지만 향후에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생각보다 더 많이 좋을 수 있다. 수혜를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 세워주셨으니까요.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은요. 조선 섹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 섹터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던 카타르 에너지 LNG선 2차 발주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지금 이번에 발주될 LNG선 물량은 이전보다 적지만 수익성은 또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자, 현 시점에서 국내 조선 3사별 수주 상황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예전부터 조선업계 말씀을 드릴 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발 좀 돈 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일하시는 분들 좀 많이 챙겨드렸으면 좋겠다. 사실 이 얘기를 딱 두 가지를 드렸었는데 일단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카타르 에너지 LNG선 40척에 대한 2차 발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업계의 수주 기대감이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행인 거는 수주 기대감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따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고수익, 고부가가치 어떤 선별 수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따라서 국내 조선 3사의 어떤 상반기 수주 실적은 명암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주 실적이 제일 좋은 기업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한 총 93척 정도를 이제 수주했는데요. 114억 달러를 수주해서 이미 연간 목표치인 157억 달러의 72.6%를 잠정 달성했습니다. 아직 한 올해 절반 정도도 안 지났는데 이 정도면 올해 연말로 기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이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반면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 그러니까 예전 이름으로 대우조선해양이죠. 상대적으로 느린 수주 달성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28%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5.2%인데 일단은 절반 정도 지났는데도 이 정도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배경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별 수주 전략인데 일단 하나오션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합병이 마무리 지어진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합병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료된 상황이라 아마 하반기에는 상당한 속도로 수주 실적을 채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선박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규제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좀 가격을 좀 깎으려는 액션이 있었는데 최근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야 비싼 가격이라도 이거 빨리 사야겠다라는 어떤 친환경 선박 발주 러시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량 채우기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남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제 비용으로 임금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좀 잘 이어지길 바라고요. 앞으로 수익성이 높은 그런 그 선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선업계 오랜 기간 동안 좀 쉽진 않았지만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이런 기저 내용이 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던 조선주들이었는데 일단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긍정적이니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보면서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피팅 쪽도 한번 같이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한 동부건설 관련 공시 내용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동부건설이 평택부터 오송까지 제4공구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예, 그래서 계약 규모가 이제 1,6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공사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물량은 전액 이제 날릴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건설사들은 언제나 이제 대손 충당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을 갖다 수주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부담으로 이제 감안하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수주한 계약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건설은 그 DB건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부그룹의 산하였다가 그 DB그룹, 동부그룹 자체가 이제 유동성 위기가 퍼지면서 이제 15년도에 동부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부그룹 김준규 회장 일가가 아니고 최대 주주는 키스톤 P입니다.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그 전체적으로 작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아주 안 좋지 않았습니까? 건설업체 전체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이 이제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제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다른 식으로 뭐 분식회계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감가상각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지표가 영업현금 흐름인데 동부건설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부건설이 체질 개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다고 볼 수가 있고 잔여 수주 잔고도 9조 893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점이 되게 좋은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번에 이제 그 연말에 그 배당금을 갖다 결정을 보면은 배당금을 주당 55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난 2일날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무려 6.8%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배당으로 한다면 뭐 8%, 9% 고배당이지만 건설주로 배당 수익 6.8% 나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이 이렇게 배당 수익이 좋으면은 이것이 일정 이상 주가가 내려간 것을 갖다가 하방을 갖다 막는 이제 효과도 가집니다. 이런 점도 더불어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달 엘살바도르 5천억 원 공사 수주 소식의 급등 이후 주가 좀 쉬어가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배당 이슈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추가적인 국내 건설공사 계약 체결 소식과 더불어서 상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관객몰이 2편보다 더 빠르다. 범죄도시3 흥행몰이 소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여름엔 진짜 볼 영화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가니까 범죄의 도시가 오는데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선영 대표님 좀 보셨어요? 저는 범죄도시 2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일단 3가 나왔는데 제가 뭐 영화 볼 시간이 요즘 없어가지고 이거 개인적인 얘기고요. 일단 마동석 씨 주연의 범죄도시 3가 이제 개봉 5일째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편보다 더 빠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 빨리 저희 와이프랑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다는 평가가 있어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요계 쪽 얘기엔 또 여자 아이들이 이제 퀸카라는 곡이 뮤직비디오 1억 뷰를 달성했다는 얘기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범죄도시 2에는 손석구 씨 나왔죠. 근데 3에는 이제 이준혁 씨,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다 나오는데 어쨌든 과연 지난번에 이제 전작의 실적을 갈아치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요계 쪽에서 여자아이들의 퀸카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억 뷰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참 이런 거 보기 힘들었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1억 뷰를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무래도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직감적으로 계속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7일과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런던과 암스테르담, 파리, 브뤼셀, 그리고 베를린, 도쿄 등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큐브 엔터 소속입니다. 근데 큐브 엔터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부터는 많이 나왔죠. 근데 물론 중국 쪽의 어떤 매출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제대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해보시는 타이밍이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자아이들의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범죄도시 5일 만에 400만 뚫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명량, 기생충의 기록을 돌파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와, 얼마나 또 빨리 1000만 돌파가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존윅부터 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범죄도시까지 2분기는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 CJ, CGV 아니면 다른 콘텐츠주들은 참 주가가 많이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용희 수석님은? 이게 패러다임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어떤 외출을 하거나 이러면은 영화관에 많이 갔는데 이게 좀 OTT가 안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장 경쟁을 좀 나눠 먹는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 관련주는 저는 당분간은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티켓 가격만 보더라도 거의 뭐 15,000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게 예전 가격에 비하면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에 쏠린 매출 관련주들은 조금 지금은 쳐다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거는 콘텐츠리 중앙하고 CJCGV, 롯데쇼핑이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이 가장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콘텐츠리 중앙의 지배구조부터 좀 살펴보면은 여러 콘텐츠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박스에만 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스튜디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룰루랄라, 그러니까 사명을 지금은 변경했습니다. SLL 중앙으로. 근데 네. 그 대표적인 작품을 좀 보시면은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면은 뭐 구미호전 요즘에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방영을 시작한 닥터 차정숙하고 나쁜 엄마가 있는데 이 다 두 개, JTBC 드라마네요. 네네, 두 개 시청률을 제가 어제 기준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나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 정도 나오고 있고 오, 최근에 높네요. 보면은 이게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닥터 차정숙 같은 경우에는 14.7%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제작이 이렇게 시청률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OTT 업체들이 좀 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콘텐츠 제작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지금 CJ CGV 같은 경우는 너무 영화관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롯데시네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업체들은 조금 저는 지금 콘텐츠 제작과는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범죄도시와 관련주가 가장 큰 게 뭐냐? 저는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회사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BA엔터라는 게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지분이 지금 77% 정도 갖고 있는데 이 BA엔터랑 공동 제작을 했어요. 이쪽이. 그래서 그 앞으로 범죄도시의 공동 제작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범죄도시가 지금 시리즈물로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는 그나마 콘텐츠리 중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전에 그동안 드라마 시청률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 가장 강력하게 범죄도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일단 뭐 흥행에 성공한다 한들 좀 반짝하고 말지 아니면은 계속 상승 지속성을 보여줄 에너지가 있는지 여부가 좀 가장 궁금한데 이렇게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적자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범죄도시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범죄도시 기대감을 계속 끌어왔다가 이제 개봉을 보통 콘텐츠들은 특히나 영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익 분기점을 넘었다 아니면은 뭐 몇만 달성했다 이러면은 주가가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증시에서 말하는 그 이슈에서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게 이 콘텐츠 영화 콘텐츠에는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신과 함께 뭐 NEW나 아니면은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몇만을 넘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쭉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기대작들 우리가 흔히 말해 텐트폴이라고 하거든요. 이 콘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작 같은 경우에는 텐트폴이라고 하는데 이 텐트폴 그 라인업이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소식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달 드디어 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설탕 값은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슈가플레이션이 좀 지속되는 모양새네요. 네,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1차, 2차, 3차 산업 중에서 2차하고 3차에 주로 집중돼 있죠. 그 이유는 2차는 제조업, 3차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으니까요. 1차 산업이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량 가격이 금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설탕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설탕을 주요 수출한 국가들이 큰 나라, 면적이 큰 국가들입니다. 브라질,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파키스탄 이런 국가인데 마침 그 3개월 전에 브라질에서 대두, 콩하고 옥수수 수출 때문에 이 설탕에 대한 컨테이너 선적이 굉장히 늦어졌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설탕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년에 브라질의 그 설탕 생산에 대한 기후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런 1차 산업이 가격의 중요한 변동이 유가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유가
굉장히 불안했지만 금년에는 70달러에서 굉장히 안정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설탕 가격 오르곤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러한 소식의 투자 포인트 어디에서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저는 최근에 이제 식량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설탕은 좀 올랐다라는 게 이제 주요 화두 이 이슈의 그 화두인데 지금 설탕 관련주들은 좀 한 번은 차익 시전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번 테마를 쭉 타고 나왔다라는 게 뭐냐면 크게 그 설탕 관련주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 한번 자료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제당이 설탕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주가가 쫙 오르는 가장 연관성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은 뭐 설탕만 하기에는 워낙 매출이 크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삼양사 대상홀딩스도 있는데 사실 뭐 대상홀딩스는 그 지주사 밸류를 좀 받다 보니까 아무리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진짜 저평가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지주사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설탕 가격이 좀 급등할 때마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반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오히려 식량 가격을 보자면은 그 이번에 엘니뇨 현상을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뭐 방송 나와서 뭐 엘니뇨 현상이 뭐 증시랑 무슨 관계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해수 온도도 사실 어제 이거를 보면서 체크를 해봤기는 와,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보통은 4월에 해수면 온도가 뭐 20도를 넘어가면 이제 슈퍼 엘니뇨다, 평균보다 높으면 이제 슈퍼 엘니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수면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태풍이나 가뭄이나 좀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식량 가격이나 아니면 폭우가 뭐 쏟아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거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강남 칭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상하수도 관련주들이 갑자기 뭐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빗물 관련주들, 뭐 아니면은 뭐 폐기물 관련주들, 뭐 인선 ENT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슈팅이 나와줬는데, 저는 이번에 엘니뇨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상하수도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실적이 나오는 것들만, 아니면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좀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와, 세계 식량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는 엘니뇨에서 좀 찾아볼 수 있고, 그 엘니뇨 현상에 우리가 좀 주목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상하수도 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또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유한양행의 주식 수를 좀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주목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뭐 제 기억에는 1조 2조씩 팔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명분인데 전체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죠. 그 주식을 투자하면은 3년, 5년, 10년씩 들고 가야 될 종목을 고른 다음에 거기서 몇 배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여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의 주식을 갖다가 이제 확대했다는 것은 이제 유한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명분이 있다, 그만큼 실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추정을 하면은 이제 유한양이 갖고 있는 이제 렉리자라는 이제 그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이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만간 이제 아스코가 열리는데, 그 렉리자를 유한양이 이제 18년도에 존슨앤존슨에 이제 그 라이센스 피로 팔았습니다. 근데 라이센스 팔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전망을 보면은 키움증권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 그 항암제 치료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NH투자증권도 얀센에다가 존슨앤존슨에 팔았는데 그게 기술 수입료가 내년에 1,445억, 그 다음에 30년에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30년에 7,222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렉나자에 대한 이제 전망이 아주 좋은데, 이 전망이 이제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그 존슨앤존슨이 렉나자에 대해서 이제 그 무진행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악화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니까 사람이 한 번 다 죽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사망 이른 생존 기간을 갖다 따졌을 때 렉나자가 이제 3개월이고 경쟁 약품인 테기리스가 18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월등히 좋은 수치인데, 다만 이게 완성은 임상 3상이 완성되지 않고 중간 정도 발표라 보시면 됩니다. 임상 3상이 올해 이제
말까지 마무리될 것이 보이는데 이렇다면 압도적인 좋은 이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렉나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제 긍정적인 그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렉나자는 이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147억에 이제 그 이미 매출 올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많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신약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매출 올리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렉나자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검증받은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폭스콘의 인도서 아이폰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큰 손들이 그렇게 인도와 일본을 찾고 있다고요? 네, 금년 들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중국에 투자한 자금이 우리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대만, 인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